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공법 맛배기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봤던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게 무엇이냐라는 간단한 내용을 봤었고, 두 번째로서는 도시개발법 전체적인 체계들을 보죠. 도시개발법 말 그대로 도시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1기 신도시, 제2기 신도시, 이런 신도시 만드는 것이 전부 다 이 도시개발법에서 만들어졌다. 그럼 어떤 내용을 다루겠을까? 최근에 만든 신도시 만드는 부분 중에 한 군데가 어디가 있었냐면 바로 마곡지구라는 데가 있었죠. 사실은 2010년도 들어가면서 제가 그때 강의할 때 저쪽 가면서 사람들 보고 서울에서 현재로서 가장 유망한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어디다? 마곡지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붙으면 마곡지구 가서 부동산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 당시 허벌판이었던 거기에 차 끌고 가서 쭉 들어보고, 그래서 나도 여기다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강의 때려치우고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때 안 한 것이 이제 후회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너무 오래 했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실무적으로 한번 가려다가 그때 말았었는데 갔어야 됩니다. 어쨌든 마곡지구 어떤 지역일까요? 바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입니다. 바로 이쪽에 한강이에요. 이 밑에 그림 보면 이쪽에 한강이고 한강 밑에 쪽입니다. 그래서 저쪽으로는 한강이고 이 밑에 쪽에 보면 이런 논밭이 쭉 있고 일부 건축물들이 드문드문 있는 이런 시골 풍경을 갖고 있는 서울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 지역 있었죠. 요 마곡지구를 사실은 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곡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논밭이 있거나 이런 허름한 이런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건지 먼저 청사진을 그려냅니다. 그걸 도시개발법에서는 무슨 계획을 한다? 개발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들여다보면 여기 마곡지구를 이쪽은 호수 수변공원으로 이렇게 조성하고 이건 수변공원을 이렇게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 노란 것들은 용도지역상 노란 것들은 주거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아파트나 그런 다가구나 이런 주택들을 짓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지역은 상업시설이 들어온 거죠. 상업지역으로서 상가 같은 것이 들어오고, 나머지 여기 보라색으로 되는 거 있죠? 거기는 공업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차 산업인 굴뚝이 달려있는 그런 공업지역이 아니고 첨단 산업단지, LG 그런 과 관련된 이런 부처들. 사실 LG가 여기 많이 들어왔죠. 어쨌든 이런 산업단지로서의 시설이 들어온다. 그런 데가 바로 개발계획이 이렇게 마곡지구에서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더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음에 든답니다. 괜찮답니다. 그럼 뭐 하자? 그래, 그렇게 개발하자. 그러면 거기다 뭘 정하죠?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저 계획대로 개발하기 위한 여기다 이렇게 이게 도시개발구역이죠. 이렇게 도시개발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뭐 한다?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시행됩니다. 그래서 먼저 개발하고자 하는 그 지역을, 도시개발하겠다는 지역을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을 지정하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돼서 이렇게 개발이 끝나면 종전했던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이 끝난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것, 그걸 무슨 방식으로 한다? 그걸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종전했던 땅을 갖다가 새로 개발해서 종전했던 소유자에게 너는 새로운 땅으로 이걸 줄게, 이것을 줄게 라면 그건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고, 반면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란 그게 아니고 종전했던 땅들을 보상비 주고 다 사업 시행자가 사들입니다. 보상비 주고 사들였죠? 수용한 거죠. 수용해가지고 개발이 끝나면 다시 그걸 분양하자. 그걸 여기서는 공급이라 썼는데 분양하자. 이렇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게 있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사업이 시행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법. 이걸 무슨 법이라 하자? 도시개발법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도시개발에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그게 고시되면 이제 본격적인 사업으로서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내용들,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내용들, 이것들이 줄줄이 쭉 연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슨 법? 도시개발법. 따라서 도시개발법을 한마디로 말하시오.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절차를 다루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률이 있고 그 법률 밑에 시행령이 있고 그 밑에 시행규칙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이 세 가지가 다 시험범위죠. 근데 이 도시개발법은 유난히도 시행규칙인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납니다. 올해도 3문제가 출제됐는데 시행규칙 40문제 중에 3문제가 정답으로 나는데 그중에서 역시 도시개발법에서 또 시행규칙에서 정답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공부할 내용은 많지 않아. 어렵지가 않아. 시험 문제는 어렵습니다. 왜? 저 시행규칙 있는 걸 꼭 내거든. 그래서 별로 내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시행규칙까지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경향이 높은 게 도시개발법이라는 거 요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이제 세 번째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체적인 체계도를 살펴봅니다. 자, 이 법률은 제목만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나오죠?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는 지역을 뭐하자? 정비하자.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다? 그런 지역만 정비하는 법. 이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이 도시를 들여다보면 새로 아파트를 져가지고 이렇게 삐까뻔쩍한 아파트가 들어찬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고 옛날 1970년대에 지어가지고 현재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이 5층짜리 아파트, 서울특별시 대표적인 거 음마아파트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이런 지역을 다시 철거하고 이렇게 쌈박하게 새로 짓도록 하자. 이런 게 무슨 사업이다? 정비사업이라고 표현했었고 이런 정비사업에 시행되는 절차를 다루고 있는 법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그럼 정비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냐? 현재 우리나라는 3가지 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는 재개발사업, 세 번째는 재건축사업. 이 3가지 사업을 합쳐서 정비사업이라고 개념 정리하죠. 그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로 어디서 시행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달동네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성격을 갖는 게 바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런 달동네라고 하는 지역은 뭐죠? 도시 저소득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됩니다. 반면에 허름한 동네들 자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허름한 동네들 길 같은 것도 제대로 놓이지 않고 막 그냥 도대체 한번 들어가면 미로 같은 지역들 길도 그렇고 또 건물들도 보통은 높은 건물보다는 단층 건물들 같은 거 2층, 3층짜리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밀집돼 가지고 노후불량화돼 있다. 이런 지역들은 주로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럼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도로도 새로 만들고 건물도 새로 짓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행되는 게 일반적이죠. 반면에 도로는 양호해. 옛날에 여기다 아파트 지을 때 도로를 잘 만들어 놨어. 크게 문제되지 않아. 상하수도 괜찮아. 그런데 아파트가 오래돼 가지고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 이런 데서 시행되는 건 무슨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3가지 사업, 허름한 동네에서 시행되는 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다시 달동네 같은 지역, 그런 지역. 그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달동네보다는 조금 낫지만 조금 나아. 그래도 조금 괜찮아. 그러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이런 지역은 재개발 사업 또는 상가나 사무실이나 공장 같은 게 밀집된 지역. 그런 데서 시행되는 거 그것도 재개발 사업입니다. 반면에 재건축 사업은 보통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는 공동주택이 밀집되는 이런 지역들 노후불량 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거 이거는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면 먼저 뭘 지정한다? 정비구역이라는 걸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정비 사업이라는 게 시행됩니다. 그런데 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절차를 보면 참 많아요. 절차가 쫙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비법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 같은 게 시행되는 지역에서 분양권 같은 것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그거 팔아야 되잖아. 그러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지금 이 사업이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갈 게 뭐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것이 앞으로 요 단계에서는 값이 뛸 거고 요 단계에서 또 값이 뛸 거니까 지금 사시는 게 적길 겁니다. 무슨 정비법 내용을 알아야 고객한테 뭘 설명하든지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서 그런 그 중개업을 하시려면 사실은 이런 사업 시행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지금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중개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또 일반인들도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사러 들어가도 늦지 않았는지 지금 사도 괜찮은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절차에 대한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건축법 체계도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건축법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송이라서 죄송합니다. 라죠. 문송이. 예, 제가 문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과가 아니잖아. 문과가잖아. 그러니까 문과를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죠? 죄송합니다. 문송이라서, 문송이라는 게 문송.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그게 문송이라며. 그래서 저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왜요? 이거 몰라요. 사실은 건축법. 제가 공인중개사 첫 공부할 때도 그랬고 강의할 때도 그랬고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건축법이었었습니다. 왜? 저는 문과를 나왔지 이과 나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용어를 못 알아듣겠습니다. 건축법에 쓰여있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책이 이렇게 두꺼운 그 교수님들이 쓴 교수님 몇 분이 공동저자한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건축법 책을 한 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넘겨봤어. 그랬더니 건축법에 뭐가 나오더냐? 그림들이 나옵니다. 말로 다 이렇게 써놓은 걸 그걸 다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다 표시를 하는 그 책을 샀었습니다. 그 그림을 들여다보면서 말귀를 이해하니까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그냥 문장으로 써놓은 게 알아듣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어떻게 공부한다? 사진이나 그림으로 공부해서 그거로 끝내는 것이 바로 건축법입니다. 저는 옛날에 미술도 조금 했었거든요. 중학교 때 미술반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도 뭐 전문적으로 그림 그린 거 아닙니다. 중학교 때 미술반 3개월인가 4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그걸 왜 그만했느냐?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그림 그린다고. 그게 너 밥 먹여주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성적이 자꾸 떨어지니까 엄마가 다시 미술반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미술 선생님이 되게 이쁘셨거든. 그래서 미술 선생님이 너는 그림에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니까 미술대 사생대에 나가면 상장 타니까 그럼 해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 그림을 좀 해봤으니까 그래서 쭉쭉쭉 그려도 뭐 건축물 웬만하면 그려지고 그러니까 그냥 강의할 때 그렇게 쓰는데 그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한도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전부 다 사진 또는 별도로 내가 그린 그림으로서 건축법은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로는 못 알아듣지만 그림을 보면서 또 애우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에 애우는 용어를 방법이 또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로 이해하시면 건축법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송이라고 안 해도 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그림과 사진으로서 공부하는 게 무슨 법? 건축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험 문제 났던 게 이게 났었어요.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게 시험 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럼 다중이용이란 말 그대로 번역하면 뭐죠? 다중이용. 다자는 많을 다자입니다. 중자는 군중할 때 중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이게 다중이용 건축물이죠. 근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됐더냐? 16층 이상 되는 건축물이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몇 층 이상? 16층 이상 되면 무슨 용도로 쓰느냐? 그걸 어떤 규모 이상이냐? 그런 거 묻지도 않고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뭐가 된다?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그럼 그거 빼고 또 있을까? 있습니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6가지 건축물.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6가지 건축물. 그것도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번에 29회 때 시험 문제 난 게 그 6가지 건축물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걸 골라라.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갑니다. 즉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은 하고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럼 6가지를 외워야 될 거 아니야. 6가지 뭘까? 그거 외우는 방법.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 자, 여기다 써볼게요. 칠판으로 넘어와 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뭐뭐를 말한다? 2가지가 있단다. 첫째는 16층 이상 되는 건축물이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건 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근데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16층 이상인 거는 제외라고 했습니다. 그 16층 이상은 당연히 다중이용 건축물일까? 그건 아니고 그럼 나머지 두 번째 걸 물은 겁니다. 즉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된다?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몇 가지? 6가지 건축물만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6가지가 뭐 될까? 여기 판문종, 여관종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판문종, 여관종 이렇게 합니다. 자, 판문종이 뭐죠? 판문점이라고 있죠? 그 판문점에 가보시면 평화의 종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판문점에 가보시면 평화의 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판문점에 있는 평화의 종을 뭐라 부른다? 판문종이라고 부르면 되죠. 그럼 여관종은 뭐죠? 여러분들 여관 같은 데 들어가면 문 열으면 거기다 배를 달아서 딸랑딸랑 합니다. 왜? 손님 들어오니까 받으세요 라는 거죠. 딸랑딸랑 소리 나겠잖아. 그럼 여관에도 그 출입문에다 종을 달아놨는데 그걸 여관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바로 판문종도 올리고 여관종도 올린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한꺼번에 통째로만 16층 되는 커피숍에 들어가서, 자, 16층짜리 커피숍에 들어가서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며, 5,000제부터 5,000원짜리 커피야. 16층짜리 커피숍에서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며 뭘 울린다? 판문종도 울리고 여관종도 울린다. 이렇게 암기해버리면 다주용건축물은 정리가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판문종, 여관종 이렇게 써놨더니 이게 또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지. 머리자만 쓰는 거야. 이게 판매시설입니다. 판매시설. 이건 문화 및 집회시설. 이걸 문화 및 집회시설. 종은 종교시설. 우리 교회라든지 사찰 같은 규모가 큰 것들. 이거는 종교시설. 또 이게 여는 여객용시설. 즉 운수시설 중에서 여객용시설이라는 건 바로 여러분들 그 버스 정류장, 그러니까 큰 것들, 종합터미널 또는 저 배 타는 그런 터미널 같은 데죠. 이것들이 전부 다 이게 여객용 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운수 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관광 숙박 시설, 호텔 같은 거, 관광 숙박 시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건 종합병원, 병원 중에서 종합병원 있죠. 바로 이런 데를 종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여객용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이걸 따로 외우라면 이게 외워집니까? 못 외우죠. 그래서 머리자만 갖고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풀 때는 쭉 객관식이니까 고르면 되잖아. 주관식 쓰는 건 못해도 객관식 문자만 갖고 고를 수 있잖아. 그럼 판문종, 여관종이 아닌 걸 고르면 그게 정답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6층짜리 커피숍에서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며 판문종도 울리고 여관종도 울린다. 땡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번에 출제됐던 다주용 건축물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뭐 특수구조 건축물도 나오고 이게 다 용어정이에요. 용어정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무슨 말이냐라는 용어정들을 먼저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 이런 것들,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건축협정,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 건축법에 나오는데 여기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났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이행강제금이 뭐냐? 자, 건축법상 법에서 하지 마. 요건 요렇게만 하라고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 하는 사람 있죠?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건축 허가 받지 아니하고 건축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건축물을 쳐버렸습니다. 불법 건축물 건축이죠. 자, 그런 사람들 옛날에는 뭐 했었더냐?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너 불법 건축물 건축해서 철거해 라고 했더니 철거 안 하면 바로 뭐 들어간다? 철거 용역 반원들을 시켜가지고 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강제 철거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불법 건축물 건축한 사람이 그냥 강제 철거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요새는 뭐하죠? 화염병 갖다 놓고 거기다 뭐 새총 갖다 놓고선 전투 준비를 해버립니다. 올라오면 오란 얘기입니다. 같이 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가 돼가지고 화염병 날아다니죠. 새총 날아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불상사 나서 사람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급적이면 강제 철거 안 합니다. 그럼 뭐를 할까? 강제 철거하기 전에 먼저 물론 개구장 보내죠. 빨리 강제 철거하시라고. 불법 건축이니까 이 부분 뜯어내라고 철거 명령을 내립니다. 안 하면 철거할 때까지 그 불법 행위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질 때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반복적으로 부과시킵니다. 한 번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 위법 건축물을 건축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 5천만 원을 때려야겠어. 5천만 원하고 때렸는데 부과시켰는데 좀 있어 보니까 아직도 철거 안 해. 그럼 또 5천만 원. 철거할 때까지 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걸 뭐라 부른다? 이행 강제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이행 강제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 위반 성격에 따라서 그 정해진 금액에 어떤 때는 70%, 어떤 때는 80%, 어떤 때는 90%, 어떤 때는 100% 그렇게 부과시킵니다. 그 순서대로 어떤 순서가 70, 80, 90, 100이 뭐냐라는 게 그게 고르라고 이번에 시험 문제 났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신칠이, 건팔이, 용구, 허백이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진 건 70%. 그다음에 그 신칠이 건팔이 건폐율을 초과했으면 80%, 용적률을 초과했으면 90%. 그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안 받겠단다. 그때는 100%. 그래서 순서대로 신칠이 건팔이 용구 허백이라는 이 암기법만 알고 있었으면 신칠 건팔 용구 허백 순서대로 답을 찾으면 되는 이런 문제가 출제됐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개념 중에서 한번 요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없이 듣는 얘기입니다. 여기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옆면적, 바닥 면적의 합계, 옆면적 합계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걸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여기까지 온 이상 요 개념 정리 한번 하고서 넘어가자. 자, 먼저 대지 면적 하는데 야, 너 땅 샀다 뭐 이번에 건물 지려고 뭐 그 대지 면적 얼마야? 라고 묻죠. 그럼 대지 면적이란 뭘 말한다?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 라는 게 원래 대지 면적의 개념입니다. 그럼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그때는 또 수평 투영 면적이 뭐예요? 이것도 못 알아듣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는 뭐 한단다? 그림을 해보십시오. 어떠한 대지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땅이 있답니다. 일부러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그린 거야. 그걸 하늘에서 빛을 비춰봐. 하늘에서 이렇게 빛을 비추면 평탄한 바닥에 그림자지는 면적이 나오죠. 이때 평탄한 바닥에 이렇게 그림자지는 이 면적을 뭐라 부른다? 수평투영 면적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어떤 물체에 대해서 빛을 비쳤을 때 평탄한 바닥에 그림자지는 면적 이걸 수평투영 면적. 결국 대지 면적이란 이 울퉁불퉁한 대지 표면적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빛을 비쳤을 때 아무리 울퉁불퉁하다 하더라도 평탄하게 그림자지는 면적을 그걸 대지 면적이라고 표현한다. 이게 원칙이죠. 자, 두 번째. 그럼 건축 면적이란 또 뭘까? 자, 쉽게 말하면 원래 건축 면적이란 어떤 건축물을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 가장 바깥쪽에 그림자지는 부분, 어떤 건축물을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그 가장 바깥쪽에 그림자지는 요 면적이 뭐가 된다? 그게 원래는 건축 면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 벽을 무슨 벽이라 한다? 외벽.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 벽을 뭐란다? 외벽. 그 외벽도 벽 두께가 있죠. 그 벽 두께의 무슨 선? 가운데. 벽 두께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선을 뭐라고 한다? 중심선. 그래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 이 가장 바깥쪽 벽의 가운데 중심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림자지면 이게 무슨 면적이 된다? 이게 바로 수평투영 면적이 되고 이걸 원칙적으로는 건축 면적을 하자.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지금 내려다보면 가장 바깥쪽에 뭐가 나오죠? 이게 지붕 끝이 나오네. 그죠? 그러면 지붕 끝에 그림자지는 면적을 할까? 원칙은 이게 아니고 요거는 요 가장 바깥쪽 부분에 뭐가 있죠? 기둥들. 그걸 외곽 부분의 기둥, 가장 바깥쪽에 있는 기둥을 외곽 부분의 기둥이라고 부르고 바로 외벽이 없으면 그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 따라서 그 기둥들의 중심을 따라서 이렇게 그림자지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건축 면적이 된단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개념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시험 문제 났던 건 이 바닥 면적과 관련되게 시험 문제가 났었습니다. 그럼 바닥 면적이 뭐더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각 층별 바닥 면적이 있고 또 하나는 한 개 층의 일부만을 바닥 면적이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 층별 바닥 면적이란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4층 바닥 면적. 요거 4개층의 구조로 되어 있다면 각 층별로 바닥 면적이 있다.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4층 바닥 면적. 또 바닥 면적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일부만도 바닥 면적이 있습니다. 일부만. 자, 예를 들면 여기 강의실이죠. 요 강의실 바닥 면적. 이것도 바닥 면적입니다. 또 나가면 여기 사무실 바닥 면적 있죠. 그 다음에 저쪽에 또 휴게실 바닥 면적. 이런 식으로 각 하나의 룸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다 뭐뭐 바닥 면적, 바닥 면적, 바닥 면적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각 층별 바닥 면적이 있고 한 개 층의 일부만을 특정한 용도로 쓰기 위한 바닥 면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층별 바닥 면적이 있고 특정한 용도로 쓰기 위한 이런 강의실로 쓰기 위한 사무실로 쓰기 위한 휴게실로 쓰기 위한 각각의 바닥 면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이 바닥 면적이 둘로 나누는 다음에 각 층별 바닥 면적을 다 더하면 뭐가 된다? 연면적이 된다는 걸 중시 여기는 겁니다. 뭐만 더하라? 각 층별 바닥 면적.
1층 바다 면적, 2층 바다 면적, 3층 바다 면적, 4층 바다 면적 다 더하면 뭐가 된다? 연면적.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으면 각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가 얼마나 됩니까? 라는 말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만 해서 또 연면적이라 바다 면적의 합계란 말이 또 있습니다. 이때 바다 면적의 합계는 무엇일까? 자, 여기가 지금 뭐로 쓰고 있느냐? 이 건물 전체가 아니고 건물의 일부 6층하고 또 11층하고 여기를 뭐로 쓰죠? 바로 무크랜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 건물 전체가 아니라 그 건물 전체 중에 일부를 뭐로 쓴다? 무크랜드라는 그런 우리 이제 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무크랜드를 들어가 보면 여기 들어왔잖아. 보니까 다시 또 여기 사무실로 나눴죠. 강의실로 나눴죠. 휴게실도 있죠. 해서 여기가 상당히 공간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죠? 이 공간 하나하나 나눠진 것들은 다 뭐라 부른다? 그것도 바다 면적이라 부르고. 근데 이 무크랜드 이 나눠진 공간을 다 더하면 강의실, 그다음에 사무실, 휴게실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된다? 바다 면적의 합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연면적하고 바다 면적의 합계를 구분할 줄 아느냐?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연면적하면 뭐가 떠올라온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의 건축물이 떠올라야 됩니다. 어떤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그 각 층별 바다 면적을 다 더하면 뭐가 되고 연면적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의 건축물의 일부 공간을 특정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여기 무크랜드라는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걸 다시 그런 강의실이나 또는 사무실이나 휴게실로 나눠놨죠. 그 나누는 하나하나도 바다 면적인데 그 나눈 걸 다 더하면 그건 뭐가 된다? 무크랜드 바다 면적의 합계가 되더라 이 소리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 혼동하는 게 뭐더냐? 자, 어떤 건물이 하나 있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뭐라 하더냐? 가만히 있어봐. 1층은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쓰고 2층은 학원 용도로 쓰고 3층은 주인이 주택으로 쓴답니다. 그랬더니 이때 보고 뭐라죠? 자, 그때 저 2층에 있는 학원 용도로 쓰는 저 연면적이 얼마죠? 라고 말하면 아주 무식한 소리 하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의 건축물의 전부가 아니고 2층만 쓰고 있잖아. 그때는 그건 연면적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때는 그 학원에 들어가 보면 자, 상담실이 있을 것이고 또 강의실도 있을 것이고 독서실도 있을 거고 나눠지죠. 그것도 바다 면적이고 그걸 다 더하면 그 학원의 바다 면적의 합계라는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2층에 있는 저 바다 면적의 합계는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걸 보고 또 아는 척한다고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하면 아주 무식한 소리 하는 거다. 그럼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려면 뭐 해야 되죠? 저 건물 전체를 내가 살려고 하는데 1층 공인중개사 사무실, 2층 학원, 3층 주택 이걸 내가 전체를 다 내가 살려고 하는데 저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그때는 또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바다 면적의 합계가 얼마입니까? 라고 말하면 또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건물 전체의 각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고, 반면에 그 중에 일부만을 내가 쓰려고 하는데 그 일부에 벽이나 기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공간들이. 그걸 물을 때는 저 학원의 바다 면적의 합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 그럼 이 강의실 하나만 보고 말할 때는 이 강의실 바다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또 이 강의실 바다 면적의 합계는 얼마입니까? 아니 공간이 하나밖에 없는데 뭐 합계가 뭐 있어? 하나밖에 없지. 그다음 바다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또 한 개 층의 바다 면적만 물을 때도 그래도 저 6층의 바다 면적은 얼마입니까? 그때는 또 이렇게 물으면 6층 전체 바다 면적을 묻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의 차이는 뭘까?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한 개동만 있으면 그 한 개동의 연면적이죠. 근데 또 한 개동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한 개동에 또 연면적이 있죠. 그때 하나의 대지 안에 만약에 두 개동 이상이 있다면 그걸 다 합친 건 뭐가 된다? 연면적의 합계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한 개동이든 두 개동이든 세 개동이든 하나의 대지 안에 들어있으면 다 합친 건 연면적 합계. 하나하나마다 따질 때는 연면적이라고 표현한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다 개념 정리가 됐죠. 근데 이걸 말로 다 그냥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따라서 이런 그림을 보면서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다 면적 합계 연면적. 그 하나의 건축물의 일부를 특정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구획해 놨으면 그것도 하나하나마다 바다 면적인데 그걸 다 더하면 그건 바다 면적 합계.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2개 동 이상 있단다. 그때는 연면적을 더하면 연면적의 합계.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이게 바로 건축법 공부를 빠르게 익힐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리죠. 자, 이제 주택법 체계도 2개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주택법이라는 게 무슨 법일까? 주택법. 건축법하고 주택법의 차이부터 한번 보죠. 건축법은 뭐죠?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법입니다. 그럼 건축물 하면 상당히 광범위하고 넓죠. 반면에 그 건축물 중에서도 무슨 건축물? 주택. 바로 그 주택에 대해서만 별도로 법을 만드는 게 바로 주택법입니다. 근데 이 주택법은요, 그냥 모든 주택이 아니고 조금 짓는 주택은 건축법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 주택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금 짓는다는 게 원칙적으로 30호 또는 30세대 미만으로만 짓는다. 조금만 짓는다는 게 30호 또는 30세대 미만으로만 짓는다면 그때는 뭐 받고 짓더냐?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고 짓면 되는 겁니다. 그건 건축법이 적용돼서 건축 허가 대상으로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30호,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짓는다면 그때부터는 건축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주택법을 적용합니다. 그때부터는 이 주택법을 적용해서 함부로 짓지 말고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한 걸 바꾸자라.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 받고 짓지만은 주택법에서는 그렇게 규모가 크게 많이 질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건축 허가하고 사업계획 승인하고 어떤 게 더 까다로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많이 지을 때가 더 규제가 심하겠죠. 그래서 주택법에 있는 사업계획 승인이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보다는 더 까다롭습니다. 더 받기가 쉽지 않죠. 그게 바로 주택법을 적용하는 첫 번째 내용이다. 그래서 주택 건설과 관련돼서 누가 건설하지? 사업주체. 사업주체가 주택을 그렇게 많이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지을 것 등등 그런 주택 건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쭈루룩 하고 나올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주택의 공급. 주택법은요, 주택을 건설하는 건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될 게 아니고 그건 건설하는 사람들만 알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공인중개사는 주택의 공급에 관한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잘못해가지고 과태료 먹거나 또 영업정지 먹거나 이런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자, 여기는 분양가를 너무 비싸게 받지 말랍니다. 그래서 분양가 얼마 이하로만 분양하라 라고 법에서 강제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표현하죠. 두 번째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각종 지위나 증서 같은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뭐죠? 바로 청약통장. 그걸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고 요새는 표현하는데 바로 그 청약통장인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함부로 타인에게 이전 양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도, 양수, 알선 그거 팔겠다고 광고하는 거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것들은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그런 지위나 증서를 타인에게 함부로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도 있고, 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라고 하는 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그걸 짓는 자가 그걸 공급하는 자가 사업주체라고 그래. 그럼 저 가지고 그걸 사람들한테 분양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그 건설하고 있는 그 주택이나 또는 조성된 대지가 아직은 사업주체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선분양할 때는 계약금 냈죠? 중도금 내고 있죠? 마지막 잔금 내면 사업주체 명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걸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업주체가 자기 명의로 됐을 때 거기다가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딴 데 쓰거나 또는 다른 자한테 그 아파트를 지들이 짓는다고 해놓고 그런 광고는 뒤로 때려놓고 나중에 입주해보려고 했더니 아파트가 바뀌어버렸어요. 짓는 사업주체가 바뀌어버렸어. 처음에 내가 이 아파트 들어간다 할 때는 뭐였더냐? 이 편한 세상. 어딘지 아시죠? 이 편한 세상. 대림건설. 근데 나중에 입주할 때 가봤더니 그 벽면에 이 편한 세상이라 안 편한 세상 하고 써 있습니다. 어라? 브랜드가 바뀌었네? 왜 바뀌었지? 예, 대림건설이 이 편한 세상 짓는다고 여러분들한테는 분양해놓고 나중에 중간에 프리미엄 받고 다른 건설회사한테 지방에 이름도 없는 안 편한 세상 회사한테 팔아가지고 결국 브랜드가 바뀌어버렸답니다.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사업주체가 함부로 자기들이 현재 짓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대출받아서 딴 데 쓰거나 그런 다른 처분해버리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 이런 법적으로 규제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들은 투기과열지구 많이 들어봤죠? 투기과열지구. 즉 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이런 투기 과열지구로 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점해위 등을 제한하는 이런 각종 제한이 들어갑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걸 하나 최근에 또 만들었죠. 이번에 시험 문제 여기서 출제됐는데, 이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 지역과 침체되는 그런 두 군데 지역으로 나눠놓고, 특히 과열 지역에 대한 조정하는 거. 즉 주택값이 지금 우리가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수도권 지역, 특히 서울, 강남 같은 데는 집값이 폭등하고 있어서 거기는 과열지역이 되는 것이고, 저지방, 특히 창원 같은 데 가보니까 집값이 뭐 몇십 프로씩 떨어졌대. 그래서 그런 지역은 물론 위축 지역으로서 그런 위축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지원 같은 걸 해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조정 대상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위축 지역으로 지정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그러죠? 위축 지역으로 지정하면 여기는 공공연하게 여기는 집값이 똥값이 되는 지역이다라는 걸 공고하는 거니까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집값을 하락시킨다 해가지고 위축 지역으로 지정하는 걸 사실은 거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게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둘로 나눠진다.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그런 규제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죠. 또 이런 일정한 기간 동안은 점해율을 제한시키는 게 있습니다. 즉 주택을 공급받았으면 기존에 했던 거 말고 새로 공급받았으면 일정 기간 동안은 팔지 말라. 그것이 바로 점매의 제한에 관한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주택의 공급 파트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꼭 공인중개사로서 업을 하려면 알아야 될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들, 이것이 주택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자, 마지막 이제 뭐겠죠? 농지법. 농지법은 시험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었죠. 근데 두 문제다 보니까 참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두 문제 때문에 이 농지법을 다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그죠?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래서 막판에서 혹시 시간에 쫓기면 뭐 한다? 포기한다. 까짓 거 38문제 났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24개 맞으면 되지. 그래도 60점인데. 그렇게 속 편하게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농지법도 알아둬야 됩니다. 실무할 때 농지에 개발해서 실제로 수익이 나는 경우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여기 우리 시험법에는 안 들어가지만 산지관리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산 같은 걸 갖다가 매입할 때 그 산지관리법에 대한 적용을 받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동산 공부가 되겠죠. 어쨌든 이 농지법에서는 무슨 내용이 다룰까? 크게 보면 용어 정의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농지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그래서 농지와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전답, 과수원 하면 이걸 뭐란다? 이게 원래 농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지하면 전답, 과수원. 이 전이 뭐죠? 밭전자죠. 밭. 답이 뭐죠? 물수자 밑에다가 밭전자를 쓰면 이게 답이 됩니다. 논답자야. 그래서 논이라고 하는 건 밭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버리면 뭐가 된다? 논이 된답니다. 참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나 같으면 저거 한 점 못 만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밭 위에다 물을 부어버리래. 뭐가 된대? 논이 된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밭전자, 논답자. 그래서 밭, 논, 그 다음에 과수원. 이 세 가지를 원래는 뭐라 부른다? 그게 농지입니다. 근데 농지법에서는 그런 법적 지목을 따지지 않습니다. 법적인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일정한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된다면 일단은 농지라고 하자.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더 나가서 일정한 계량시설, 일정한 생산시설이 설치되면 그런 계량시설, 생산시설도 농지랍니다. 예를 들면 유지. 유지가 뭐죠? 유지. 머무를 유자, 묻지자입니다. 물이 머물고 있는 연못이라는 뜻인데 대표적인 게 바로 저수지입니다. 그럼 저수지도 뭐에 속한다? 그것도 농지라는 개념에 들어간다는 거. 저수지가 농지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농지법에서는 저수지도 농지다 이 뜻입니다. 또 수로. 물줄기 흘러가는 통로 있죠? 그럼 물이 흘러가는 통로. 그것도 수로도 농지입니다. 또 양배수 시설. 양배수라는 건 물을 끌어들이고 물을 빼내는 그 시설. 그것도 농지고. 농로. 경운기 같은 거, 트랙터 같은 게 지나가는 길 있죠? 그것은 농로는 그것도 농지입니다. 농로는 도로가 아니라 농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방. 제방 뚝뚝 그것도 농지라는 개념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방에는 언제 가더냐? 자, 이제 꽃 피는 춘사월이 와가지고 제방 뚝에 뭐하러 가죠? 나물 캐러 갑니다. 그죠? 그래서 봄이 와가지고 나물 캐러 갑니다. 그럼 나물 캐러 갔을 때 그 제방에 딱 올랐으면 그때는 뭐라고 외친다? 이 제방도 농지다라고 한번 외친 다음에 나무를 캐셔야 됩니다. 그냥 나무만 캤다가는 시험 떨어진다. 그래서 시험 붙으려면 반드시 그 제방 위에 올라서서 뭐라고 표현한다? 제방도 농지다라고 한 다음에
나무를 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방도 농지에 속한다. 그 다음에 생산실로서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라는 게 있는데 고정식 온실 같은 건 바로 여러분들 유리 같은 거로다가 이렇게 만든 그 온실 있죠. 그런 게 바로 고정식 온실입니다. 반면에 버섯 같은 거 기르려고 막사를 하나 쳐놨잖아. 그럼 버섯 재배하기 위한 막사는 버섯 재배사. 그것도 농지다. 그 땅도. 비닐하우스가 있는 땅도 그것도 농지다. 이런 거죠. 더 나가서 축사나 곤충사육사. 이것도 농지랍니다. 그럼 축사라는 건 돼지 기르는 거, 소 기르는 그 땅도 그것도 축산업도 농업의 일종으로 들어가거든요. 원래는 축산업이 별개의 개념 같죠? 아니에요. 농업의 개념 속에 축산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도 농지로 보죠. 곤충사육사는 뭐죠? 곤충을 기르는데 이 곤충이 뭐죠? 식용 곤충을 말합니다. 이건 즉 관상용 곤충을 기르는 게 아니고 식용. 그래서 왜 예를 들면 군뱅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기르잖아. 근데 그 군뱅이 같은 것이 사실은 단백질의 그 결정체거든요. 그게 사실은 몸에 상당히 좋답니다. 나는 자연이다 이런 프로 또는 저기 아프리카 같은데 그 사람들이 가다가 중간에 썩은 나무 있잖아요. 거기 막 캐면은 그 속에서 이렇게 손가락같이 굵은 허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뭐합니까? 즉석에서 먹어버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까무러칠 만큼 기절할 만큼 그러지만 아니야. 그분들은 맛있다고 먹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곤충입니다. 그게 단백질이죠. 우리도 먹었었어요. 뭐 먹죠? 요새 젊은 친구들은 안 먹지만은 우리 때는 벌집 있죠. 그 벌집에 보면 알 있잖아. 그 벌집 한 거, 그거 꺼내서 그거 갖고 뭐 합니까? 그거 저 프라이팬에다 기름 둘러서 튀기면은 그게 노랗게 변하거든요. 단백질이니까 열을 받으면 노래집니다. 그거 입안에다 놓고 먹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생으로도 먹습니다. 입안에다 놓고 그 꾸물꾸물 되는 걸 턱 터트리면 툭 터지면서 약간 비릿한 듯하면서 그게 바로 단백질이잖아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그런 것들도 막 먹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거지. 요새 그런 걸 안 먹어서 그 비실이지 그런 거 먹고 컸으면 건강했을 거야.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기르는 걸 곤충 사육사. 이것도 농지에 들어간다. 왜? 우리 인간의 먹는 식품 성격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농지입니다. 또 농막. 요거 나중에 실무할 때 대단히 여러분들 참고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농막입니다. 농막은요, 쉽게 말하면 농사지면서 잠시 쉬거나 아니면 농기구 같은 걸 보관하기 위한 움막집을 지는 게 원래 농막인데 실제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농막하고 치면 단독주택이 나와요. 주택이에요. 완전히 주택입니다. 다만 차이점 뭐다냐? 주택은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살 수 있죠. 그 안에서 기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농막은 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자는 건 안 돼. 먹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낮잠 자는 것까지는 봐줘. 근데 쭉 연속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 이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이게 농막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막이라고 쳐놓고 전원주택식으로 쓰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왜? 그 사람이 실제로 자는지 안 자는지 그거 감독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밤마다 들어오면 그 공무원은 대통령 표창 줘야 됩니다. 진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죠. 누가 한밤중에 와서 자는지 안 자는지 그 산속에 들어와서 누가 그 따져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쳐놓고 나면 보통 방치되죠. 그러니까 그냥 전원주택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이게 농막입니다. 근데 농막의 핵심은 도로랑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 안에다 짓는 거니까 그것도 농지지. 그건 도로랑 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농막을 짓는 방법이 있단다. 이런 용어 정의에 관한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내용은 농지 소유는 함부로 하지 말라. 농지 이용하는 것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 또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농지를 보존하자. 이런 농지의 소유, 농지의 이용, 농지 보존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는 거. 이게 무슨 법? 바로 농지법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농지법에 있는 이 내용들을 다 공부하는 것 사실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별 의미가 없죠. 두 문제 나니까 몇 개만 맞으면 돼. 하나만 맞추는 걸 정리를 해가지고 이 중에 일부는 빼버리고 시험 문제 집중적으로 나는 부분만 정리하면 잘하면 두 문제 거기서 다 나고 어떤 때는 최소한 한 문제는 거기서 출제되니까 그거 위주로 공부하는 거 이것이 농지법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보는 바로 이런 이게 무크랜드라고 되어 있죠.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출제되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무엇이고 부동산 공법의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그 속에 있는 부동산 공법 6개 법률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주마간 상식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큰 흐름만 잡은 거지 세부적인 시험 문제 나는 것들은 또 별도로 다음 주부터 기본과에서 시작되니까
그래서 그림공법이라고 해서 총 150페이지 되는 게 기본서 속에 별도 부록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 그림공법은 현재 대한민국에 제가 만든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든 건. 그래서 150페이지 정도 되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먼저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기본서를 참고를 해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